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 얘기 풀어놓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때 못 고친 제 천성 때문에 일이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어릴 적 제 별명이 천사였어요. 좋은 의미로 불릴 때도 있었지만 솔직히 나쁜 의미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나는 진짜 착하다. 마음씨가 너무 고와. 이런 말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돌아서서는 쟤는 진짜 거절을 못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엔 그게 싫으면서도 또 대놓고 싫다고 말은 못하던 애였거든요. 뭐 부탁받으면 제 일처럼 달려가서 처리해주고 친구가 조금만 애교 섞어서 부탁하면 제 시간 떼어쓰면서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려먹기 딱 좋다는 이미지가 확 굳어버린 겁니다. 부모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나야,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거절도 배워야 해. 거절도 연습해야 는다. 안 하던 걸 하려면 불편해도 해봐야지. 근데 정작 저를 가장 지지해주고 감싸줬던 사람은 외할머니였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기죽는 거 보이면 바로 저를 꼭 끌어안고 달래주셨거든요. 아가, 사람 천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요.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저한테는 묘하게 달콤한 독이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그 말 듣고 그래, 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 하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 뭐가 달라졌겠어요. 저라는 인간 그대로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요. 그때부터 슬슬 부모님 말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별 과제를 하면 제 몫은 늘 두세 배였거든요. 이나야, 이번에도 너가 좀 해줄 수 있지? 너가 제일 빠르고 잘하잖아. 이러면서 가장 어려운 조사, 자료 찾는 건 전부 제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제가 또 착한 척 한다고 묵묵히 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진짜 너무 벅차서 어렵게 거절을 한번 해봤어요. 나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이나 너가 이 정도는 해주니까 너랑 하려고 한 건데. 물론 너 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먼저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렇게 할 줄 알고 나도 뒤에 일정 잡아놨단 말이야. 그 말 듣는데 순간 기분이 싸해지더라고요. 얘네가 제 도움을 고맙게 여긴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요. 그제야 제 눈이 좀 트인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당시에 저는 또 싫은 소리는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말 듣고서 우왕좌왕하면서 어색하게 웃고 얼버무렸습니다. 눈을 떴다고 사람이 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거절해보고 나니까 제 마음도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로는 친구들이 이번엔 이나가 좀 해줘 하고 말하면 저는 그래 너희가 서운해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단단히 버텼습니다. 이게 또 웃겨요. 제가 버티니까 친구들이 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이나가 변했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잠깐 죄책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굳이 내가 필요한 부탁이 아니라면 거절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도 하다 보면 바뀐다는 말이 맞긴 맞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예전에 비해선 확실히 단단해지고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는 않게 됐는데도 기본적으로 제가 남을 도와주는 편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적당히 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이나는 웬만하면 부탁 들어주는 사람 이런 인식을 갖더라고요. 그게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니까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사회라는 게 사람이 많은 만큼 별별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눈치가 참 빠르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좀 편하겠다. 이런 걸 금방 파악하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세 보이거나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에게는 감히 꺼내지도 못할 얘기를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저도 뭔가 부탁받으면 또 어느 정도는 들어주니까 결국 어렸을 때랑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됐는데 그런 쓴맛을 진짜 많이 봤던 시절이 바로 취준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이 바로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음도 불안하고 체력도 떨어져 있었던 때라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쳤던 시기였어요. 같은 알바생인데도 꼭 저한테만 일을 더 맡기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실하게 하니까 맡기는 거겠지 싶다가도 왜 딴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보지 하는 생각이 슬쩍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 성격상 누가 부탁하면 단칼에 싫어요 라고 안 하니까 결국 어느 정도 받아주는 거죠. 그게 또 사람들 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얼굴이 말라서 축 처져 있으니까 부모님이 바로 알아보셨어요. 이나야, 너 요즘 들어오면 표정이 진짜 안 좋아. 엄마가 걱정돼서 죽겠네. 알바가 그렇게 힘든 거야? 네 몸 상해가면서 거길 버틸 이유가 어딨어. 그만두고 취업 준비만 하면 안 돼? 엄마는 너 빨리 취업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프다. 엄마 말이 맞다. 알바가 네 커리어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니깐 너 주말에도 계속 대타 나가던데 그만해. 네 몸 갉아가면서 남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냐? 저도 처음엔 괜찮아서 도와준 건데 어느새 엄청 불어나서요. 근데 제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그만두면 거기 남은 알바생들끼리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나야, 네가 안 가면 세상 안 돌아가는 줄 아니? 너 그만두면 인원 메꾸는 건 사장이 할 일이야. 네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부모님하고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고 나니까 제 심장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손해보는 성격이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는데 다 큰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님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현타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해보는 성격이 참 싫다가도 외할머니가 늘 하셨던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착하게 살다 보면은 복이 따라온다. 사람이 단단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자학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알바를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남들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성실한 제 성격은 면접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말투나 행동에서 책임감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을 줬던 건지 제가 목표했던 중소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 기분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벅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진하고 싶은 욕심에 야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일이 밀리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야근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상사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군소리 없이 일을 끝내는 게 꽤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승진도 조금 빠르게 된 편이었어요. 오히려 진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제 성격이 빛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때부터는 꽤 자신감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몇 년간 그렇게 이어오면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쉴 틈 없이 경력을 채워갔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회사에서 제 인생을 아주 크게 흔들어 놓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랑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저처럼 성실한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묵묵히 자기 할 일 챙기는 스타일이었죠. 그 성실함 덕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훨씬 좋았던 게 우리 회사는 사내 커플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회사가 권장하겠느냐만 우리 회사는 좀 표가 날 정도로 꺼리는 그런 게 있었달까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랑 같은 회사 계속 다니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릴까 걱정했는데 남편이 알아서 더 좋은 자리로 싹 옮겨주니까 이거 진짜 잘 됐다 싶었어요. 게다가 남편 회사 조건이 워낙 좋아서 우리 신혼생활은 더 안정적이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를 했어요. 보통 월, 화, 수는 출근하고 목, 금은 집에서 일하는 패턴이었는데 이게 진짜 신혼부부한테는 꿀이더라고요. 당신 오늘 집에서 일하지? 우리 어제 먹었던 거 내가 미리 덜어놨었거든. 점심시간에 돌려 먹어. 귀찮다고 굶지 말고. 고마워. 난 오늘 일정이 널널해서 중간에 청소하고 분리수거도 해놓을게. 오늘 저녁은 내가 할 테니까 뭐 먹고 싶은지 문자 남겨놔. 재택하는 날엔 집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돌려놓고 분리수거도 척척 해놓으니까 저는 퇴근하고 집 들어올 때마다 감탄했어요. 주말은 더 좋았고요. 남편이 꼭 데이트 스케줄을 잡아주거나 저한테 요리를 해주려고 레시피를 검색해놓고 장 봐서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더 잘해주려고 하고 말 그대로 결혼의 희망편이었죠. 친구들도 하나같이 감탄하더라고요. 야, 이다야, 너 진짜 결혼 잘했다. 이런 남자 어디서 데리고 왔냐? 그치, 얘들아. 너네도 할 수 있어. 화이팅! 어머, 얘 좀 봐. 결혼하더니 애가 완전 여우가 됐네. 부럽다, 부러워. 그러니 우리 부부 금슬도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빨리 아이 키우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저도 나이가 30 중반으로 향해 가고 있었고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그 시기에 결혼해서 아이 갖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꾸준히 시도를 해도 결과가 없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나 생리 시작했어. 아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네.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여보, 원래 1년 정도는 자연 임신 기간을 둔다더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남편은 매달 침울해하는 저를 달래줬고 1년은 일단 지켜보자고 하길래 저도 동의했어요. 문제는 딱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닥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자식이 둘 있고 셋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하루라도 빨리 손주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여유 부릴 거니? 지금 1살, 2살 더 먹으면 임신 더 어려워지는 건 몰라?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애를 가질 생각이 있는 건지 그냥 서로 편하게만 살고 싶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이고 속 터져. 뭐 제 얘기를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쏟아 부으시는데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아니, 임신 스트레스를 누가 더 받겠어요? 몸은 제 몸이고 매달 결과 확인하는 것도 저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도 저랑 남편인데 왜 본인은 본인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처럼 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자연 임신만 기대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설마 했는데 제가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었더라고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고 월경주기도 불규칙해서 배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자 나이가 실나이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라도 난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 둘 다 크게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챙기려고 애썼어요. 이나야, 너무 겁먹지 마. 이건 우리가 찾아보고 준비하면 되는 문제야.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우리 같이 방법 찾아보면 돼. 너 혼자 겪는 일 아니야. 나도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우리 할 수 있어. 그 말 듣고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억누르느라 혼났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에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숨이 트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예상하시죠? 문제의 핵심은 시어머니였어요.
뭐? 그걸 이제 알았다는 게 말이 되냐? 결혼 전에 당연히 그런 건 체크했어야지. 나는 마음 먹으니까 바로 애 들어서더만. 근데 너는 왜 이러니? 혹시 알고도 숨긴 거 아니야? 너 하자 있는 거 알면서 숨기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자라뇨.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숨겼나요? 제가 이걸 알고 있었으면 저도 결혼 전에 준비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시댁을 속인 원수처럼 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보다 나이가 조금 젊은 편이었어요. 22살에 남편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였어요. 22살이면 당연히 몸도 아직 건강하고 자궁도 튼튼하고 임신하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가 난임 진단을 받고 상처받아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치 제 자존심을 일부러 상하게 하겠다는 듯이 더 심한 말을 골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어야지. 요즘 누가 이렇게 늙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니? 애 낳으려면 젊어야지. 나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었어. 어머님, 그렇게 어린 며느리 얻고 싶으셨으면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뭐가 좋을 게 있다고 매번 가시박힌 말씀만 하세요. 어머, 내가 뭐 너 들으라고 한 소리겠니? 신세한탄한 거다, 신세한탄. 그리고 뭐 니들끼리 좋대서 허락해줬더니 어쩜 이렇게 배악망덕하다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제 가슴에 콕콕 박히는데 저는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한테 회사도 그만두고 임신에 집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 낳고 키우는 건 우리 부부 문제인데 시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제 직장까지 왈가왈부 하시는 게 이해도 안 갔고요. 제가 가진 커리어를 던지고 제 일까지 포기해 가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가 생각하면 그건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원초적인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있고 제 일도 있고 결혼했다고 해서 제 삶을 통째로 내려놓으라는 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했고 시험관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거 있죠? 너는 참 생각이 없다. 회사?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여자는 애부터 낳아야 가정이 굴러가는 법이야. 너는 내가 많이 참아주고 있다는 걸 몰라? 기껏 생각해서 회사라도 그만두라고 해줬더니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 네? 어머님, 많이 참아주고 계신다고요? 엄마, 그만해. 이나가 상처받잖아. 우리도 다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니까. 그리고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남편이 그날 중간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저런 얘기까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여자가 해야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뿐이라면서 저를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어릴 때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 낳고 키우면서 시부모님 끔찍하게 모셨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냐? 요즘 애들은 입만 살아서 큰 소리만 치고 책임감은 없고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이 짧은데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겠니?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저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다르냐고요. 저는 제 일을 하고 있고 제 돈으로 제 삶을 유지하는데 갑자기 옛날식 기준을 들이대면서 여자는 집 보고 애만 봐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숨이 막혔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점점 깊게 틀어지니까 남편도 귀찮은지 점점 말을 아끼고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또 심한 말을 하는데 남편은 모르쇠 하니까 저는 남편한테 화가 나고 남편은 또 제가 예민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서로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점점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당신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
왜 엄마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 결혼했으면 그냥 맞춰드릴 건 맞춰드려야지.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하자 했다 소리 듣고 일 그만두라 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나 보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웃으면서 맞춰야 한다고? 당신은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맞다 이거야? 어? 당신도 내가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져오는 월급만으로 30년, 40년 살고 싶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 네가 좀 더 부드럽게 대처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는 뜻이야. 며느리가 됐으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소리 듣는데 제가 정말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고작 3년인데 벌써부터 제가 며느리는 꿈뻑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해요. 결국 시댁 가면 시어머니랑 싸우고 집에 오면 남편이랑 싸우고 이러다 보니 열이 뻗칠 대로 뻗쳐서 내 나이 마흔도 안 됐는데 그냥 확 이혼이나 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말이에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임신이 잘 안 되는 게 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치더라도 남편도 검사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서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검사까지 하고 진단까지 받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남편은 난 문제 없다며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네 탓이지만 내가 봐주는 거다 싶은 태도로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괘씸하고 얄미운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난리를 치면 칠수록 남편이랑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랑 서로 말 붙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원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출근하고 목금은 재택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갑자기 5일 내내 출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패턴을 잘 바꾸는 사람이 아니어서 순간 조금 의아했던 터라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괜히 툭 물어봤다가 또 싸울까 봐요. 당신 요즘 재택 없어진 거야? 요즘 계속 출근하는 거 같네? 아, 회사 경영 사정 때문에 재택근무 아예 없앴대.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원래 직장인은 출근하는 게 기본이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하던 날에 남편이 챙겨주던 것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재활용도 알아서 버려주고 빨래 돌아가면 건조기로 넣어두고 제가 퇴근하면 집이 어느 정도 정돈돼 있어서 오늘 좀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손을 딱 놔버리니까 집안일이 한두 가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제가 퇴근하고 집 들어오면 해야 할 일이 줄줄이 이어져 버렸죠. 사실 집안일이 완전히 여자의 몫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동안 둘이 나눠서 잘 했던 건데 남편 놈은 요즘 회사가 힘드네 어쩌네 하면서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집에 오면 정말 씻고 바로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회사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면 제가 조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죠. 물론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지만 혼자 감당하려니까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남편 놈이 회사 일이 좀 여유가 생겼는지 다시 운동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도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긴 했었는데 바빠서 못 간지 꽤 됐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힘든 건가 보다 싶었는데 다시 운동을 다니는 걸 보니까 좀 살만한가 보네 싶어서 다시 집안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아, 지금도 일 많은데. 오랜만에 회사에서 불편하게 일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짬내서 다니는 거야. 지금 헬스 말고 필라테스 다녀. 뭐? 필라테스를? 그게 자세 교정에 좋긴 하다던데 당신이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하니까 좀 의외긴 하네. 그거 하고 훨씬 좋아진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다녀봐. 당신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운동하면 머리도 좀 맑아질걸?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요즘 바쁘니까 대화할 기회도 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다니는 곳으로 같이 다녀볼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나도 당신 다니는 데로 가볼까? 같이 다니면 집도 같이 올 수 있어서 좋겠다. 오는 길에 밥 먹어도 되고. 아, 근데 여긴 우리 회사 바로 앞이라 당신한테는 너무 멀어. 당신 오는 시간 같은 거 생각하면 시간대가 좀 애매해져서 내 퇴근 시간도 애매해질 것 같아. 당신도 피곤할 테니까 동네에서 가까운 데 알아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 저는 이참에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 사이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흑심도 있었는데 남편이 딱 잘라 거절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게다가 괜히 치료 목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사람 무리시키긴 싫어서 바로 접고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저도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필라테스 학원 하나를 발견했는데 남편이랑 했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받고 바로 등록했어요. 같은 운동하면 나중에 공통 주제도 생기고 좋잖아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운동을 시작해 본 건데 생각보다 진짜 좋더라고요. 찌뿌둥했던 몸도 풀리고 안 되는 자세 하느라 비명도 질러보니까 속도 시원하고요. 운동 끝나면 뿌듯해져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죠. 괜히 몸 건강이랑 정신 건강이 함께 움직인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는 회원님이 제 옆으로 슬쩍 오더니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평소엔 서로 가볍게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자꾸 제 얼굴을 힐끔힐끔 보더니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이나 씨,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 남자분 남편분 맞죠? 제가 프로필 사진을 결혼 사진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네, 제 남편 맞아요. 하고 바로 답했죠. 근데 이분이 제 대답을 듣고는 씩 웃으면서 바로 또 묻는 겁니다. 그쵸? 혹시 남편분도 필라테스 다니셔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원님이 본인 얘기를 술술 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사실 다른 센터도 다닌다는 거예요. 필라테스는 일일권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데 다른 센터들은 운동을 어떻게 가르치나 궁금해서 일일권을 사서 여러 군데 둘러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녀봤던 센터 중 하나가 우리 남편이 다니는 센터였던 거죠. 필라테스에 남자 회원이 있는 거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분이 유심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계속 찝찝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은 집중도 못하고 계속 그분 얼굴만 힐끔힐끔 봤다니까요. 아, 진짜 세상 좁다. 근데 결국 기억을 하신 거네요? 카톡 프로필 사진에서 본 걸 기억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얼굴은 진짜 잘 외우거든요. 근데 왜 같이 안 다니시고 따로 다니세요? 거기가 남편 회사 근처라서 같이 다니긴 둘 다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사는 해보셨어요? 아이, 어떻게 그래요. 저야 이미 이나 씨 남편인 거 눈치채고 내적 친밀감 쌓였긴 했는데 남편분 당황하실까봐 제가 아는 척은 못했죠. 초면인데 이상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에 웃으면서 대화했고 분위기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회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우이가 참 예쁘대요. 세련됐고. 신우이가 그렇게 이쁘면 처음에 좀 긴장됐겠어요. 여기서 저는 순간 엥? 하고 정지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완전 딱 멈칫했죠. 왜냐면 남편은 외동이잖아요. 네? 신우이요? 네, 남편분이 필라테스를 여동생이랑 같이 다니던데요. 둘이 엄청 친한 남매 같던데요. 다른 회원들도 오빠가 동생을 끔찍하게 챙긴다고 부러운 남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서 신호등 전체가 동시에 깜빡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제가 우리 남편 외동이에요라고 했다가는 뭔가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 수 있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딱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근데 그 센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집에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지? 그쵸? 맞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보면 인사라도 한번 해보게.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마치고
그날 수업도 멀쩡히 듣는 척을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퇴근을 하고 나서 바로 남편이 다니는 그 센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미행이라니 평소 같으면 해볼 일 없는 일인데 그 여동생 얘기가 너무 걸려서 진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사람들이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수업이 끝난 건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 인파틈에서 저는 어렵지 않게 남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남편 옆에 착 붙어 있는 웬 여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둘의 거리가 참 친밀해 보이는 거죠. 그냥 친한 동생이라고 하기엔 많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매도 잘 들어가요.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 수업 때 봬요.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찬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남매인 척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가증스럽고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그 꼴을 직접 봤으니 입을 열어서 부르기라도 해야 하는데 몸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더 숨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미행한 거 들킬까봐 숨고 있는지 그 상황도 어이가 없다가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그만큼 멘탈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저는 벽 뒤에 찰싹 붙어서 가만히 숨을 죽였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손은 땀에 젖고 심장은 귀에서 뛰는 소리가 날 정도였고요. 그때 느낀 감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배신감. 아무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몸을 움직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거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찾아본 게 카드 내역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평소에는 서로 카드값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사실 남편이랑 저랑 맞벌이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카드값에선 크게 터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한 건지 남편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결제들이 잔뜩 있었어요. 패턴도 이상하고 금액도 어쩐지 쎄하고 게다가 휴대폰 요금 나가는 명세서가 2개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놈이 대외적으로 알고 있는 휴대폰 말고 숨겨둔 휴대폰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니까요. 심지어 카드 명세서에 공과금 나가 있는 게 떡하니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 집 공과금은 제 카드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에서 나가는 공과금은 제가 모르는 집 공과금이라는 거죠. 남편 놈이 상간녀의 공과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저에게는 재택근무가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년이랑 딴 살림을 차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려서 명세서도 제대로 못 넘길 정도였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혼이다 생각하면서도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흥분해서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시어머니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진짜 기가 찼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3글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끝까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멘탈을 겨우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다 시어머니까지 상대하려고 하면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더니 또 오는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울려대는데 진짜 포기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안 받으면 새벽 1~2시까지 계속 걸겠다 싶어서 부재중 알림이 6개인가 7개쯤 쌓였을 때 그냥 제가 포기하고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숨도 안 쉬고 말부터 쏟아내더라고요. 째깍째깍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하여간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왜 말이 없어? 아, 네. 생신이신 거 알고는 있죠. 가고 싶은 식당이 있어서 연락하신 거예요?
내가 환갑이야. 환갑이면 환갑잔치를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건 내가 말하기 전에 너가 먼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뒤통수를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제 앞에는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 피운 증거가 떡하니 쌓이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고 환갑잔치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된 도리로 바람에 대한 건 아무리 지 아들이라고 해도 모를 테니 대뜸 화풀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환갑 가볍게 식사하고 끝내잖아요. 칠순을 더 크게 하시려면 환갑은 그냥 가족끼리.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고 내가 환갑이 된 건데 환갑부터 챙겨야지. 친구들한테 며느리 솜씨도 뽐낼 기회 아니니? 내가 친구 20명 정도는 부를 거니까 너가 힘 좀 써봐라. 여기서 진짜 머리 잡고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20명이요? 저는 속으로 욕이 절로 나왔지만 그래도 꾹 참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남편한테 얘기해서 한정식 집이라도 예약하라고 말 전해둘게요. 뭐? 돈이 남아더라? 솜씨 뽐내랬더니 뭔 식당이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며느리가 있는데 밖에서 뭐하러 사 먹어. 너네 집으로 친구들 데려갈 테니까 싹 준비해놓고 있어라. 네? 아니 그걸 왜 저희 집에서 하세요? 하셔도 어머님 댁에서 하셔야죠. 우리 집에서 하면 너가 요리하는데 불편하지 않겠니? 친구들한테는 이번 주에 오라고 말해뒀으니까 준비해놓고 있어. 저는 전화를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력부터 펼쳐봤어요. 그 주말까지 딱 이틀 남았더라고요. 진짜 머리에서 환장한다는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이틀 전에 20명짜리 잔치를 통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서 살짝 짜증을 섞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하겠다고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이틀 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할 수가 없죠. 아유 참 너는 내가 얘기하면 단번에 알겠다고 말하는 법을 모르니? 말 대꾸 좀 그만해. 시모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잘해주니까 한없이 기어오르는구나.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눈이 잠깐 뒤집혔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니네 아들이 딴 년이랑 바람난 와중에 내가 당신 환갑까지 챙겨줘야 하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자기 승리로 착각했는지 더 세게 밀어붙였어요. 20명 데려갈 테니까 제대로 준비해놔. 빈말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머리가 아주 맑아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이 판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 입에서 아주 평온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요, 어머님, 환갑이신데 20명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 친구분들 더 데려오셔도 돼요. 집에 앉을 자리 없게 꽉꽉 차게 동네 친구분들도 다 데려오세요. 뭐? 말은 잘하는구나. 후회 안 하니? 네, 그럼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세요,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속으로 내가 후회하나 어머님이 후회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요.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집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딱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확인할 틈도 없이 현관벨이 딩동 울렸습니다. 참 배려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분이세요. 어쨌든 현관문을 열었더니 시모와 시모 친구들이 줄줄이 줄지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20명 데려온다고 허세를 떨더니만 막상 보니까 10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10명이라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요. 허세에 비해서 인맥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복도에서부터 어머 집 좋다 같은 말들이 슬쩍슬쩍 들리는데 친구분들은 분위기라도 띄워보려고 일부러 밝게 말 걸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가 참 예쁘네. 집도 참 깔끔하게 하고 잘 산다.
집 보니깐 정성 들인 게 느껴진다, 야. 상균이가 장가를 참 잘 갔네. 제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으론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 싶었습니다. 친구 환갑잔치 한다고 해서 왔더니만 식당도 아니고 며느리 집으로 오라는데 시모 친구들이 사람이면 당연히 눈치가 보였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시모 옆에 그래도 사람이 된 친구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네 싶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시모랑 친구들이 하나둘씩 거실 안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는 상만 떡하니 있고 음식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상 위에는 접시도 없고 냄비도 없고 간단한 다과도 없고 말 그대로 상 하나 덩그러니 그걸 본 시모 얼굴이 순간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니? 설마 준비 안 한 거냐? 그럴 리가요. 준비했어요, 어머님. 배달 음식 시켜놨으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제가 너무 태연하게 말하니까 시모가 더 흥분해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때마침 배달이 온 거예요. 중국집 배달 시키셨죠? 짜장 10그릇, 짬뽕 10그릇, 탕수육 대짜 3개요. 그 순간 시모 얼굴이 진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굴색이 빨갛다 못해 자줏빛까지 올라왔어요. 당황한 건지 화난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친구분들 20명 데려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20인분 맞춰놨는데 10분밖에 안 오셔서 조금 곤란하게 됐네요. 그래도 뭐 1인당 짜장 한 그릇, 짬뽕 한 그릇씩 나눠 드시면 깔끔하게 맞는데 남기지 말고 싹싹 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분들 입꼬리가 덜덜 떨리시더라고요. 서로 눈 마주치면서 어머 하고 있고 다들 좌합을 안석이시더라고요. 친구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지만 어쩔 수 없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불편한 것까지 사정 봐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얘기하더라고요. 너 미쳤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늘 감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했죠. 그런데 관중들이 많이 기가 죽어 계시길래 제가 분위기 좀 환기해 보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보여드릴 거 있는데요. 잠깐 TV 좀 봐주세요. 보면서 드셔도 되고요. 제가 리모컨 들고 TV 켰습니다. 요즘 TV는 USB 바로 연결되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만발의 준비라고 했던 게 그 상차림이 아니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USB에는 제가 미리 모아둔 사진들, 그러니까 남편 놈이 그 상간녀랑 같이 필라테스를 오가는 사진부터 딴 살림 차린 집에 둘이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고요. 그 적나라한 사진들을 우리 집 거실 한가운데 있는 TV로 아주 크게 튼 거예요. 사진이 한 장씩 한 장씩 넘겨질 때마다 거실 공기가 싹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이게 뭐냐? 저는 팔짱을 딱 끼고 어머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저도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딸이 있는 걸 숨길 수가 있어요?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미쳤니? 안 미쳤고요. 여기 사진 속 여자 남편 여동생이라고 하던데요. 어머님, 전 여태까지 상균 씨가 외동인 줄 알았지 뭐예요. 언제 몰래 딸까지 낳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아시나요? 어머님한테 숨겨진 딸이 있다는 거? 그 순간 시모 얼굴이 완전히 터질 듯이 달아올랐어요. 무슨 딸이야? 나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면 그 인간이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닌 이 여자는 동생이 아니라 제 남편이랑 불륜 중인 여잔가 보네요. 둘이 살림까지 차렸던데요. 지 카드로 공과금도 내주면서요. 그 말을 듣고 시모 친구들 난리 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상균이 맞네 맞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애인 줄 몰랐는데.
아니 나는 전부터 쎄하긴 했어. 상균이 걔 눈빛이 이상하잖아. 관객분들이 제가 바라던 대로 리액션을 아주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는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말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치듯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어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개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머님도 모르셨던 것 같지만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는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선요. 저 여전의 집에 틀어박혀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출퇴근 기록부까지 태봤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기록까지 전달해줬죠. 시모는 이제 거의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 회사도 웃긴 게 제가 그 인간 와이프라고 하니까 뭐 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풀렸지만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포기를 않고 자기 아들 음해하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결정적인 증거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그리도 못 믿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건 제가 직접 미행해서 찾은 거니까 어머님도 믿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날 필라테스 센터에서 남편이 그년이랑 같이 나오는 걸 본 순간부터 제가 증거 사진을 엄청 찍었었거든요. 여동생이라고 우겼지만 남편이랑 하나도 안 닮은 젊은 여자랑 나란히 걷다가 둘이 같은 아파트 단지로 쏙 들어가길래 여기가 쟤네 아지트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 단지까지는 따라 들어가진 못하니까 멀찍이 서 있다가 그 여자랑 남편 놈이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확인했죠. 저는 공동현관문 바깥에 딱 붙어서 숨도 죽이고 엘리베이터 층수 찍히는 거 지켜봤어요. 거기서 7층에 선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비실 호출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저 7층 사는데 카드키를 깜빡해서요. 하고 문 열어달라고 했고 경비 아저씨가 또 별 의심도 없이 띵 하고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7층 복도에 서 보니까 집이 양쪽으로 2개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한쪽 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붙여놓는 그 십자가 표시가 있더라고요. 문 옆쪽에는 어린이용 자전거가 굴러다니고 있고 완전 가족형 집 느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여긴 아니겠다 싶었어요. 남편 놈이 어디 가정집에 파고들 정도의 배짱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쪽 문, 그러니까 2호 벨을 딱 눌렀어요. 벨을 누르는 제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제가 누르는 건지 문이 울리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때 안에서 누구시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스윽 열리는데 그 문틈 사이로 딱 보인 얼굴이 아까 남편 옆에 달라붙어 있던 그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옳다쿠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여자를 옆으로 밀치고 그대로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 뭐야, 당신 뭐예요? 자기야 나와봐. 자기?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어? 남편 놈은 소파에서 폰 보다가 현관에서 들린 소리에 눈 휘둥그레 뜨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절 발견한 거죠. 여보, 여긴 어떻게... 아니... 잠깐, 뭐야? 언니 잠깐만요. 오해예요. 이딴 소리 하면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더라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야. 둘이 살림 차린 집에서 무슨 오해를 더 하라는 건지. 저는 참지 않고 남편 놈 머리채를 그대로 움켜쥐고 잡아당겼어요.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여동생이랑 살림 차려서 알콩달콩 즐거웠냐? 어떤 미친 새끼가 다 큰 여동생이랑 한 침대를 써. 야야야, 놔보라고. 왜, 아프냐? 그래, 아프라고 하는 거야. 남편 놈은 저한테 벗어나려고 허우적대면서 상간녀를 방으로 보내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바로 옆에서 발로 찼죠.
진짜 사람한테 하는 발길질이 이렇게 시원할 수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년놈들이 증거를 치우기 전에 거기 있는 모든 걸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현관에 걸린 남편 외투, 신발장에 놓인 남녀 슬리퍼, 커플 머그컵, 테이블에 놓인 배달 커피 2잔, 건조대에 걸린 남편 티셔츠. 남편 놈이 침대 위를 덮으려고 급하게 던진 이불. 그러니까 결국 2년놈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제발. 언니, 죄송해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웃기지 마. 이런 인간들이 못하러 남매인 척을 해? 그 모든 장면을 저는 아주 선명하게 동영상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모와 시모 친구들 앞에서 틀어준 거죠. 사진 때도 이미 분위기 싸늘했는데 영상 틀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고 영상을 보다가 재생이 종료되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 반응은 폭발 그 자체였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 사람 새끼야. 아이고야, 짐승이지 짐승. 어떻게 조강지처를 두고서 딴 집 살림을 차려. 시모도 입 벌리고 영상 보다가 어느 순간 손바닥으로 자기 무릎을 탁탁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지 아들 바람 피우는 건 모르고 저한테는 여자가 내조 하나 똑바로 못한다느니 며느리가 하자가 있다느니 개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니만 이제는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또 발악하듯 소리치는 거예요. 당장 그놈 불러. 집으로 오라고 해, 지금. 왜 저한테 명령하세요? 그 자식은 불륜 들킨 이후로 짐 싸서 도망쳤어요. 그 뒤로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직접 연락하세요. 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죠. 이 지긋지긋한 놈이랑 편히 이혼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정말로 말문이 완전히 막혀버린 느낌이었죠.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 친구분들이 정말 감초인 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시모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들이 잘못했네.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네 하면서요. 시모는 아주 쪽팔려 죽겠다는 얼굴로 갑자기 남편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기한 건 남편놈이 지 엄마 전화는 또 칼같이 받더라고요. 제 연락을 잘만 씹던데 말이죠. 시모는 자기 체면 구긴 건 생각도 안 하고 막 울먹이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지쳐두고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장 니네 집으로 튀어 들어와. 그리고는 진짜로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죠. 와, 내가 연락할 땐 죽어라 모른 척 하더니 지 엄마가 부르니까 바로 달려오네. 아주 효자다, 효자. 남편 놈은 방금 뒤통수 맞은 사람처럼 제 얼굴, 시모 얼굴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우물쭈물 입만 벙긋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이혼 서류 싹 꺼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사인해. 더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저기, 이나야. 그게 잠깐만.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야, 너 진짜 이혼남 되고 싶어서 그러냐? 당장 그년이랑 정리하고 이나한테 싹싹 빌어. 둘이 동시에 저를 붙잡고 난리인데 저는 그냥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빈다고 해서 제가 봐줄 것 같아요? 어머님은 혹시 제가 빌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을 거고요. 2번 다시 안 볼 생각이에요. 말 길게 하기 싫으니까 얼른 사인해. 그 말 듣자 남편놈 표정이 딱 굳더니 소송까지 갈까봐 겁먹은 표정으로 결국 서류에 사인하더라고요. 아주 사인하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양심의 가책 때문이면 좋겠지만 아마 지 돈 아까워서 그랬겠죠. 그렇게 저는 바로 이혼 신청 넣었고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도 싹 받아냈습니다. 상간녀도 따로 상간소송 넣었고요. 뭐 법대로 딱딱 들어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놈이 그 후에도 회사를 잘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또 괜히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 싫어서 남편 회사랑 상간녀 회사에 꽃다발 퀵서비스로 보내버렸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크게 불륜 남녀의 앞길을 축하드립니다. 하트. 딱 이렇게요.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남편 놈이 쪽팔려서 회사 어떻게 출근하냐고 난리가 났길래 바람 피운 게 쪽팔린 줄 아니까 다행이라고 말을 하곤 차단했어요. 그 후 저는 이혼 정리 딱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 얼굴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는 저 하나 챙기면서 열심히 제 할 일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옛말에 어른들 말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할머니 말은 참 잘 들었는데 부모님이 해주신 진지한 조언은 저도 모르게 좀 가볍게 생각했었나 봐요.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천사 노릇도 내가 원할 때만 해야지 등에 칼 꽂는 인간들한테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제가 딱 봉인 해제하고 진짜 화내보니까 이제 그 방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훨씬 편하네요. 그동안 참 바보처럼 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부디 저같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시고 내 친절을 고마워해 줄 줄 아는 좋은 인연만 만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